안녕하세요. 저는 임승수라고 합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낸 책은 이 책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 이런 등등의 책을 낸 사람인데요. 오늘은 제 최근작 이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 이 책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내기 전부터 이 제목의 강의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단체나 기관 등등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제목을 가끔 이렇게 그 단체나 기관들에서 플랜카드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서 이 제목을 잘못 뽑으신 겁니다. 1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아이고, 그날은 좀 강의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100만 원이랑 1시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100만 원이죠. 저는 여기 솔직히 공 하나만 더 붙어도 10만 원만 돼도 좀 아리까리한데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주제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가 진짜 실제 1만 원과 1시간을 딱 비교해 보자. 요즘 안 그래도 최저임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돈이라는 요소와 시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걸 주제로 해서 한번 인생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기 써 있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관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물을 보는 방향, 사물이나 사건 현상을 보는 방향에 대한 단어죠.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도 이 정면에서 보면은 좀 널찍하게 보이지만 여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되게 얇게 보이죠. 이쪽에서 봐도 그렇고 각 면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 다른 형태의 이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그런 정도의 단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관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죠.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 2006년도에 첫 책,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요 베네수엘라, 남미의 최북단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대통령,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전업 작가, 2006년도에 이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사실 그 책을 쓰고 중남미를 좀 연구하면서 이 중남미라는 지역이 저에게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베네수엘라를 연구하고 중남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중남미 하면은 콜럼버스부터 떠올랐어요. 콜럼버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신대륙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 이런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원래 이제 인도에 가서 후추를 떼어오려고 하다가 그 당시는 후추가 굉장히 이제 떼어오면 비싸게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해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배웠죠. 의심치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책 쓰면서 이 중남미 지역을 다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게 되면서 굉장히 인식에 큰 전환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견이라는 단어가. 아니 여기에 사람이 안 살았다면 콜럼부스가 여기를 발견했다. 1492년에 발견했다라는 게 좀 성립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 이런 그쪽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문명을 건설해서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졸지에 발견당한 거예요. 콜럼부스한테. 존재도 없다가 무슨 김춘수의 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뭐 콜럼버스가 여길 안 오고 1492년에 조선에 왔으면 조선이 발견되나요? 왜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두 문명이 그 시기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리고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만남으로 치부하기에도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한 1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렇게 콜럼버스 뭐 스페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뭐 여기 살던 사람이 한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250만 명, 한 350만 명, 그 정도 몇백만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뭐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죽이고 또 그쪽에서 넘어온 균, 뭐 패스트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고 뭐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콜럼버스가 아주 악질이었답니다. 뭐 진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못 살게 굴고 죽였다고 해요. 뭐 심지어는 뭐 한 2만 명인가 되는 부족원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다가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손목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뭐 콜럼버스요 위인전기에서 봤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학살 사건. 사실 뭐 히틀러, 나치 히틀러도 사람 이렇게 안 죽였어요. 일본 관동군도 뭐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 최근 요즘 뭐 초중고에서는 좀 바뀐 것 같지만 근래까지만 해도 저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93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세대인데 뭐 저희 때나 저희 앞 세대나 뒷 세대 사람들 대부분이 뭐 이 사건을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배웠지 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 청소라고 배운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거창한 예를 들긴 했죠, 제가. 하지만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요, 여기 나오죠. 돈, 그리고 시간.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돈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돈. 참 우리 사회가 돈이 중요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돈이 없으면 뭘 해볼 수가 없죠. 저도 솔직히 이 책 써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걸 열심히 책을 써서 팔아서 생계를 해결하려고 또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제 친구 중에 유명한 동화 작가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2013년도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인터뷰 기사를 써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에 초청 강의를 갔는데 한 초등학생이 자기한테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제 친구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뭐뭐뭐 작가님, 예? 작가님은 뭐 그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화 작가는 보통 연봉이 얼마인가요? 초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걔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되물었대요. 야, 너 왜 초등학생이 말이야, 왜 동화 작가 연봉을 궁금해하냐? 그게 더 궁금하구나. 그 이유가. 그랬더니 걔가, 초등학생이, 제가요 장난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동화 작가가 꿈인데요,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뭐 동화를 좋아하더라도 연봉이 얼마 이하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자꾸 나, 예? 땡땡땡 작가님이
오신다길래 한번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 꿈이 뭐 돈이 기준이 됐죠. 뭐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꿈이었다가 지금은 건물주라며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은 뭐 남자분들이 많이 있는 강의 장소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내분들은 뭐 하십니까 하면은 이제 우리 아내요 뭐 맞벌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어디 뭐 직장 나가서 일해요, 무슨 일해요 그러는데, 아내분들이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주로 하는 분들. 그러면 꼭 그 남편분들이 짓궂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내요, 우리 집에서 그냥 놀면서 제가 벌어주는 돈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저도 참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글 쓰는 작가잖아요. 사실 작가라는 일이 백수랑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뭐 일이 없으면 뭐 일주일도 내내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외부 일정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글이 매일같이 글을 뭐 머릿속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눈치가 많이 보이죠,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예, 본업은 주부예요. 뭐 가만히 따져보니까 글 쓰거나 뭐 그런 일보다 집안일을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도 뭐 제가 등교시키고, 뭐 설거지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집안일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티가 안 나요, 해놔도. 뭐 제가 열심히 뭐 설거지 해놓는다고 해서 아내가 절 칭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이라도 안 해놓으면 아유 그럼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그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많이 하면서 허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아이를 이렇게 보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양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안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안다가 이게 좀 하중이 한쪽으로 몰리다가 이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좀 허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이 가사노동, 육아노동은 좀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접 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티도 안 나면서 힘든 일이에요. 가사노동, 육아노동이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 자식을 봐주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닦으면은 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이 먹은 접시를 닦아주고 남의 애를 봐주면 논다고 하나요? 일한다고 하나요? 일한다고 하죠. 이 얼마나 모순되고 정말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지 새끼를 봐주면 논다고 그러고 남 새끼를 봐주면 일한다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거 보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돈이죠, 돈.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새끼 봐주고 자기가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것으로는 화폐로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남의 집에 가서 그 일을 하면은 화폐로 바뀌니까 이제 일한다고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다 같이 판단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돈 안 좋아하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라이크인데 전 러브입니다. 예. 정말 저는 진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이 책도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인터넷 강의하면서 좀이라도 좀 더 알리려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팔아가지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번, 그날도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6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 에서 전자공학 쪽을 전공해서 석사까지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자 쪽을 해서 직장생활, 연구원으로 직장생활도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2006년도에 그만두고 전업
작가 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꿨는데, 그렇게 한 이제 10년 이상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06년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의 어떤 그런 그 전공이나 이런 걸 살려서 연구원으로 계속 했으면 벌었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만두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번 돈. 이 두 개를 얼추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연구원을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벌었을 돈과 작가를 하면서 이제 벌은 돈을 비교를 해보니,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야,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래도 꽤 인지도 있고 뭐 책도 좀 팔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원숭이도 이해는 자본론은 또 베스트셀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집 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웬걸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구원 생활을 했으면 벌었을 누적 수입의 한 절반 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라는 관점에서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잘 살았나요? 완전 꼴았나요? 꼴았죠. 제대로 꼴았지. 그러면은 후회할 법도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그때 에? 작가로 이렇게 진로를 바꿨을까? 그런데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머리가 이상해지거나 뭔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후회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저는 제 인생을 돈의 관점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시간의 관점에서 인생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뭐 연령이 다양하실 텐데, 뭐 청년 학생분들 계신다면 아마 진로나 직업 같은 거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직업이 좀 명백히 있죠. 뭐 의사, 변호사 아니면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전문직. 그런데 보통 선호되는 직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수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직업들이 선호되겠습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요,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뭐 제가 서울대를 가서 뭐 전자과를 진학한 것도 솔직히 저희 때 전자공학과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뭐 그런 쪽이 아무래도 뭐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좋고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직업이라고 하는 건 돈 버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를 진학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석사까지만 있는데 걔는 박사까지 했어요. 전파공학과.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얘기 들었다. 누구야? 응? 너 박사까지 따고 연세대에서 뭐 삼성전자의 그 과장으로 특채됐다며 축하한다 그랬더니 걔가 이제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승수야, 나 지금 삼성전자 안 다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 중에 항상 손꼽히는 직장인데 안 다닌다니까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승수야, 내가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출근했는지 한번 네가 맞춰볼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얼마나 많이 출근했길래서 막 얘기하니까 362일을 출근했다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뭐 일을 워커홀릭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의 친구는 아니고 오히려 막 그 농구도 잘하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CF 모델들을 했어요. 그 결혼의 듀오 그 있잖아요. 결혼정보에서 거기에서도 모델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잘생겼겠죠. 뭐 저 솔직히 제가 결혼의 듀오 모델을 해가지고 뭐 지하철역에 제 얼굴이 인쇄돼 있어가지고 밑에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듀오 이러면 뭐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내 친구는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애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그러니까 걔는 뭐 이렇게 막 일만 막 파는 스타일이 아니라 팔방미인 스타일인데,
그런 친구가 가서 뭐 362일이나 일을 하더니 뭐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연구원을 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전 이제 벤처기업 쪽으로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사실 IT 업종이 좀 그래요. 월화수목 금금금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있구나. 바로 시간을 갖다 바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인생의 진로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면 일주일은 168시간이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니게 되면 뭐 시간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죠. 뭐 잠자고 일하고 여가. 뭐 사람 사는 게 비슷하죠. 그러면 뭐 잠은 얼마나 잘까요? 뭐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하면은 87에 56 일주일에 뭐 이렇게 많이 안 잔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뭐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나 보면 뭐 5교시에 다 자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뭐 1시부터 한 2, 3시까지 상태를 보면은 과연 그게 뭐 제정신으로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OECD 통계 같은 거 보면 하루 8시간 잔답니다. 87에 56. 사실 뭐 일하는 시간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일하는 시간은 뭐 천차만별이죠. 아까 내 친구 뭐 삼성전자 다니던 애는 뭐 그 당시 뭐 그렇게 일했으면 주당 100시간 됐을려나? 그런데 뭐 아주 널널한 직장, 예를 들어서 칼출근, 칼퇴근하는 직장이 있다 치면은 제 생각에 뭐 일주일에 아주 적게 잡아도 60시간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 60시간씩 쓰냐? 주 5일에 하루 8시간 하면 8호 40 아니냐 하시겠지만 출퇴근도 일이에요. 예? 나는 직장은 안 다니지만 취미가 출퇴근이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출퇴근하다 다치면은 산재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말이에요. 그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감는 시간도 업무 시간이겠네. 왜냐면 보통 회사 출근 안 하면 머리 안 감잖아요. 그죠? 머리 감는 이유가 회사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최소 60시간은 쓰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훨씬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여가 뭐 168에서 56이랑 60 빼면 52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뭐 숫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3분의 1씩이다 라고 해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널널한 직장, 뭐 비현실적이겠지만 아주 이런 널널한 직장을 다녔을 경우 그 인생의 기간 중에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여가다.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인생의 기간 중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3분의 1을 파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훨씬 많고. 게다가 잠자는 시간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깨어있는 시간만 따져봤을 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깨서 눈 뜨고 활동하는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갖다 파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직업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직업이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인생을 갖다 바쳐야 된다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울한 통계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뭐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 회사에서 뭐 일하는 시간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지. 4명 중 3명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4명 중 1명은 과연 또 진짜 재밌는 상태일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지금 분명 재밌어. 난 성공 향해 가고 있어.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예? 에너자이저들. 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팀 짜서 일해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막 기빨리고 막 수명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3명 이상이 자기가 눈 뜨고 깨서 활동하는 시간 중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절반 이상이 재미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아무리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과연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참 깨달음을 얻게 된 우화 하나가 있어요. 그 독일의 하일리 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다룬 우화라고 하는데 어부 우화라고,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이미 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녹색평론이라고 하는 잡지를 읽다가 이제 저도 몇 번 그 녹색평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제 그 잡지를 접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우화를 접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말을 걸어요. 이보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낚싯대 하나 걸쳐놓고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요? 아니, 그물을 써야죠. 그물을 쓰면요 한꺼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거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모을 수 있어. 아, 그래요? 돈 벌어 뭐 하게요? 아니 돈 벌어 뭐 하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를 한 척 장만해야죠.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이제 그물로 잡지 말고 좀 멀리 나가서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쌍끌이로 잡으면은 훨씬 많이 잡을 수 있고요. 그거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벌 텐데요. 그래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아니 뭐 하긴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차려야죠. 수산 회사를 차려서 배도 한 척 더 늘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 예? 또 규모가 커지면 통조림 공장도 만들고, 그래서 20년 30년 정도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면 당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은데요? 싸우자는 얘기죠. 이쯤 되면 아이고 이, 예? 답답한 사람아, 예?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긴. 그럼 당신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2, 30년 일해서 사장 되고 회장 되면은 당신 나중에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 이 사람아, 노년을 그럼 어떻게 편하게 보내는데요? 어떻게 편하게 보내긴. 당신 나중에 노년에 한가롭게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보낼 수 있어. 이 양반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접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누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뿡 때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다. 뭘 노년까지 낚시하러 기다리냐? 난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저 먼 미래로 현재의 행복을 계속 유보하고 미루면서 사는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요.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왜 다닐까요? 생각해보니까 왜 다닐까 생각해보니까 딱 그거예요. 걔들이 다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려면은 스카이 대학을 가야겠죠.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이고, 명문 고등학교를 가려면 명문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길 가려면 또 그런 초등학교도 있죠. 뭐 영훈 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 같은 또 명문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뭐 가자마자 막 영어 하니까 이제 미리 준비한다고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걔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그냥
얘들아, 그냥 지금 늙어버리자. 그냥 지금 늙고 지금 행복하게 살자. 제가 뭐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뭐 마르크스 자본론이나 철학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 고3 때 행복했냐고. 행복했을 리가 없잖아요. 행복을 미루죠. 왜냐면 다 대학교 가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대학교 왔잖아요. 그럼 니네 대학교 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이없어 하죠. 취업도 어렵고 학비도 너무 비싸니까 또 행복을 미뤄요, 대학교 때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취직에 성공하면은, 야,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제가 취직하고 나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 내 인생에서 방학이 없어지는 것.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방학 얼마 줘요? 특히 대학교 방학 짱이지. 그런데 진짜 방학이 없더라고요. 방학 비슷한 게 뭐 1년 중에 뭐 여름에 잠깐 있고 내내 진짜 직장을 나가네. 2년차 때 방학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애 생기면은 진정한 타인을 위한 삶이 시작되죠. 여러분 제가 좀 인생을 평범하게 살진 않았죠. 공대를 나와가지고 원래 연구원을 하다가 인문사회 저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막 산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산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미루면요 행복이 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그게 왜 나한테 다가오겠어요? 계속 미뤄지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여기 밑에 제가 번역해놨죠.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책을 쓴 분이 이분이에요. 브로니 웨어. 여성분이죠. 호주 작가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제목의 책을 쓸 수 있었냐? 이분이 하는 일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면은 간병인인데 그것도 입주 간병인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간병을 해주는 분. 왜 집에까지 들어가서 간병을 하냐? 이분이 돌봐주는 이 환자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한 거예요. 가망이 없는 분들. 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좀 생을 좀 마감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뭐 대소변도 못 가릴 수도 있고 뭐 밥도 자기 힘으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간병인이 들어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뭐 그게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봐주다가 사망을 하면 이제 다음 집에 가고 이런 일을 뭐 10년 넘게 오래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만히 시간이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대화하면서 아무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후회를 많이 털어놨겠죠. 자기한테 털어놓는 후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 대박이 터져서 책까지 내게 된 분인데 그 5가지가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5가지 중에 이런 후회 있을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후회된다. 내가 죽기 전에 은행 잔고에다가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런 후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5가지 중. 맞아요. 없어요. 이런 후회는 있을까요? 내가 반포 자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갤러리아 폴에 아니면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회는 있을까요? 서울대 갔어야 됐는데 하버드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것이 후회된다. 그것도 없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쥐어짜고 막 열심히 사는데 막상 마지막 순간에 하는 후회들 중에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5개가 뭐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내가 아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자, 보세요. 못 번 돈을 후회하고 있나요? 못 살아본 시간을 후회하고 있나요? 못 살아본 시간이죠. 두 번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 호주 사람이, 여러분 호주 사람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오래 일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마 호주는 아모레 파티 일일이만 보일 거예요. 니 나노 인생이지. 그런데 그 호주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라고 후회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예?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관점에서 제 인생을 평가한다면 좀 많이 꼴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진짜 2006년도에 다시 돌아가도 직장 그만두고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반복할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선택을 다시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참. 예? 저랑 참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제가 이 삶을 왜 선택했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요? 돈도 덜 버는데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뭐 유튜브 강의를 하면은 뭐 이게 제가 지금 뭐 집에서 혼자 촬영하는데 누가 뭐 이거를 촬영한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광고는 조금 달아 놓겠지만 사실 뭐 돈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물 만난 고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저 한번 인상을 보십시오. 저 막 워커홀릭처럼 보이세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몸에 무리가 와도 바로 침대에 눕습니다. 이 집에서 글을 쓰다가도 좀 무리 왔다 싶으면 낮에도 누워요. 막 근데 잠들죠. 깨보면 막 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인데 다시 자야지. 저는 뭐 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고요. 뭐 제가 뭐 감정 표현을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울고 싶을 때 울고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고. 예? 저도 뭐 촛불 많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화도 많이 내고 막 잘못하는 대통령 잘못하면 막 대통령한테 막 예? 욕도 하고 말이에요. 예?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참 연락 너무 많이 와요. 맨날 술 먹자고 그래. 예?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것보다 더 허락할 수 있지? 예?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돈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돌이켜보니 제가 이 삶을 선택하고 나서 제 인생에 쌓여진 시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말 다시 돌아가도 이 삶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초라한 일을 하니까. 물론 제가 수입으로는 좀 손해를 봤지만 이 두 개를 저울에 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돈과 얻은 시간. 이 둘을 저울에 달아 비교해 보니 어느 쪽이 더 제가 무겁겠어요? 시간이 훨씬 중요하고 무겁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정말 제 인생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에 있어요. 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다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어떤 시간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가? 과연 이 시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무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주가 뭐 탄생된 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렇다면 138억 년 만에 세상에 등장해서 딱 한 번 사고 가는데,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이런 내 인생 시간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후회하는 것이 못 번 돈이 아니잖아요. 못 살아본 시간이죠. 참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참 또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과 가장 연관된 행위가 소비 행위 아닙니까? 그죠? 돈 쓰는 거. 근데 심지어 이 돈과 가장 연관된 행위인 소비 행위에서조차 시간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소비 행위를 연구한 학자들이 소비 행위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눴습니다. 소유형 소비와 체험형 소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소비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도, 아, 참 어느 정도로 만족스럽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정량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어느 쪽? 소유형 소비겠는 뭐 이런 거겠죠. 뭐 구찌백을 소유한다든가, 에르메스 백을 소유한다든가, 뭐 페라가 뭐 신발 뭐 이런 걸 소유하는 거라면, 체험형 소비는 여행을 간다든가, 악기를 배워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수영을 배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체험을, 내 돈으로 체험을 사는 것, 이런 게 이제 체험형 소비겠죠. 자, 어느 쪽이, 여러분은 자, 소유형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체험형이다. 체험형이 더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다. 제가 이거 강의 갈 때마다 여쭤보면은 항상 그래요. 소유형 소비보다 체험형이 훨씬 손을 많이 드십니다. 그쪽이 더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게 느껴진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몇 년 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 제가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기억나냐? 나 5년 전에 아르마니 정장 소유했었잖아. 라고 자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마 그런 자랑을 한다면 친구들이, 야, 너 요즘 뭐, 뭐 문제 있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야, 기억나냐? 나 5년 전에 우리 가족 데리고 이탈리아 일주했었잖아. 로마도 가고 바티칸도 가고 시칠리도 가고. 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똑같은 5년 전 일인데 아르마니 정장을 소유했다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으로 체험을 산다? 내 돈으로 뭘 사는 것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돈으로 뭘 사는 거죠? 그렇죠. 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심지어 가장 돈과 연관된 행위인 소비 행위에서조차 물질을 사는 것보다 시간을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소비라는 거죠.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뭐 저나 이 강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둘 다 풍부하게 할 만큼의 재력이 우리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한된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극대 효과를 내려면은 결국에는 체험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이요, 다른 가족에 비해서 좀 돈 쓰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집은 막 그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갔다 왔지, 뭐 많이 다녀왔어요. 하여튼 해외 2014년에는 몰디브도 다녀왔습니다. 2014년이 저희 가족 결혼 5주년이어서 몰디브 다녀온 거 보니까, 야, 너 돈 잘 버나 보다 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뭐 몰디브를 카드 할부를 길게 돌려서 다녀왔어요. 뭐 왜냐면 제가 뭐 일시불로 돈을 치를 여건이 안 되니까, 뭐 비싼 데는 막 10개월씩 돌리고 그 이상도 돌리고, 막 일본 갈 때 6개월 돌리고 해서 물론 다 갚았죠. 물론 몰디브는 그래도 싸게 갔다 왔어요. 그래도 뭐 보통 가족이 가려면 1,000만 원 넘게 들겠지만 저희 가족은
한 400만 원대로 그 10개월 돌리면 대충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가격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프리랜서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작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일정에다가 저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기에다가 막 태풍이 올 시기, 그 거기가 그때가 제일 싸더만요. 근데 이제 보니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복불복이어서 내가 가면 태풍도 안 올 거해서 이제 진짜 안 왔어요. 뭐 이래저래 여건을 맞추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다 갚았죠. 이런 얘기하면 막 웃으시는 분들 많아요. 막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어떻게 그렇게 카드 할부 돌려가지고 이제 가족여행 다니냐.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되물어요. 그럼 당신은 자동차 할부는 어떻게 삽니까?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 되고 여행은 할부로 가면 안 되나요? 뭐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1분 1초의 시간을 만들어 가느냐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할부 불사, 미래의 수입도 저당 잡히겠다. 왜 그런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돈이 아니라 시간. 나는 어떤 1분 1초를 쌓아나갈 것인가. 뭐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돈 쓰는 방법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너무 돈이라는 것에만 얽매이다가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우리가 소중해서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는데 시간이 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독서예요. 독서. 야, 저 인간 보소.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돈과 시간 뭐 거창하게 뭔가 얘기하더니 결국에 한다는 얘기가 책 읽으란 얘기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 독서가 시간을 벌어줘요. 어떻게 벌어주느냐?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마르크스 자본론의 해설서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업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한데,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야 이건 혼자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본론 독서 모임을 꾸려서 막 사람을 20명 모아서 같이 읽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 모임 때 반토막 나는 거예요. 10명이 오고 그 다음번엔 5명이 오고 그 다음엔 저랑 2명 남아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야 이게 책이 너무 어렵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체 내용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바다에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뭐 나침반도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노만 젓는 느낌이겠구나. 수평선만 보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음번 모임 때는 제가 자본론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막 강의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첫 시간에 이제 전체 내용이 이렇고 그 중에서 당신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딱 하니까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노력, 공부, 그리고 연구를 한 제 노하우, 10년의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뭐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뭐 경희대에서 그 책을 교재로도 쓰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책 읽는데 얼마 걸렸냐 하면 저는 뭐 쉬워서 재밌게 잘 써주셔서 뭐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뭐 3일이요. 뜨문뜨문 읽어서 일주일이요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제가 이 책을 쓰려고 10년을 개고생했는데 학생들이 제 10년의 개고생을 하루 만에 막 3일 만에 막 일주일 만에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 10년은 뭐냐고요 도대체. 하루 만에 능욕을 당하는 거지.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독서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제 인생 10년의 개고생을 하루 만에 빨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체에 걸러져서 남은 책들은 뭐 권당 뭐 100년짜리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전들. 그런 것은 막 권당 100년인데 100권 읽으면 100 곱하기 100 하면 10,000년이잖아요. 여러분 10,000년 못 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실질적 인생이 10,000년, 10만 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것만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쭉 드린 얘기들은 바로 제 최근작 이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에 있는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책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강의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강의는 제가 뭐 대중 강의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로 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직접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 앞에 있는 제 스마트폰 카메라만 쳐다보고 하는 거라 평상시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막. 그런데 지금 좀 쓸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진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뭐 제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뭐 작가라고 하는 게 책 한 권 팔아가지고 뭐 사람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3,000 정가가 13,800원인데 이거 팔리면은 이 10%가 1,380원이 제 몫이에요. 1,000원짜리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이소죠, 인간 다이소. 그래서 뭐 야 그럼 저 사람이 계속 그래도 저렇게 글 쓰고 강의했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볍게 한 권 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이 동영상에다가 좋아요나 뭐 구독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제가 간간히 이런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